올렸어? 안 되네. 예, 됐습니다. 그 정도로 하죠. 제가 김 목사님이 와서 특강을 해달라 해서 벌써 한 지가 2년이 넘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계산을 쭉 해보니까 한 80개 이상을 해서 제가 보니까 주제 강의를 아마 유튜브에 올려진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한데 이번에 목사님이 웹사이트로 이렇게 쭉 모아 두셨다니까 한 80개는 안 되지만 한 40개는 모아놨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그것을 잘 다시 들어보시고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보통 때 교회 설교가 아니고 보통 때 이제 우리가 듣기 힘든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성경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신학만 또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역사와 문화 이 세 가지 제일 먼저가 바이블 성경을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성경만 알아서는 안 되고 역사 히스토리를 알아야 된다. 오늘날 한국 교회 이 좌파들이 보게 되면 히스토리를 몰라요.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히스토리를 지나간 한국의 역사와 여러분 이런 히스토리를 알아야 되는데 세 번째가 컬처 문화지요. 우리가 미국에 와서 이민 오게 되면 미국의 문화를 알아야 우리가 미국에서 올바른 삶을 살 수 있죠. 그래서 바이블, 히스토리, 컬처 이 세 가지 문화를 알아야 올바른 퍼스펙티브, 바른 시각을 가지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모든 사건과 사물을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베트남의 공산화 다음 주일은 3.1절 이제이 곧 가까우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는 다음 주에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는데 다음 주는 혹시 기회가 되면은 저에게 기회가 주어지게 되면은 3.1절이 일어나게 된 역사적인 배경들 한일 합방과 기타 이런 배경들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베트남의 공산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 베트남의 공산화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 캄보디아에 여러분 폴포트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서 킬링 필드가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베트남, 인도 차이나 반도에 베트남이 공산화되니까 결국은 그 옆에 나라들이 공산화의 영향을 받는다 이거죠. 자, 오늘은 베트남의 공산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1954년 제네바 합의에 의해서 베트남 민주공화국 북베트남, 여기는 북쪽 베트남입니다. 그 다음에 베트남 남쪽, 남베트남 17도 선을 경계로 해서 북과 남이 갈라졌죠. 옛날에 이스라엘도 보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갈라졌죠. 르호보암 왕시대 때에. 베트남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국도 희한하게 베트남은 17도, 우리 한국은 몇 도입니까? 38도. 야, 어쩌면 이렇게 비슷한가? 그리고 한국이 지금 그 좌파들이 공산화하려고 하는데 이 한국의 공산화 정책이 이 베트남 역사를 읽어보게 되면 공산화 때 읽어보게 되면 베트남 공산화와 비슷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용어를 좀 생각해 보고 월남이라고 하게 되면은 1975년 베트남이 망할 때 망하기 전에 이 베트남을 바로 월남이라 하고 공산화로 통일된 사회주의 베트남을 말할 때는 그냥 베트남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베트남 국가는 공산화된 국가지요. 월맹이라는 것은 혹은 베트민은 베트남 독립동맹의 약칭으로 1941년 호찌민을 중심으로 인도 차이나 공산당이 주도해서 만든 범민족 독립운동 조직인데 요즘으로 말하게 되면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빨갱이, 이 좌빨,
이 빨갱이와 같은 세력들이 바로 월맹 세력이죠. 자, 미국이 이제 6.25 전쟁 이후에 이 베트남 전쟁이 터졌잖아요. 이 베트남이 이제 베트남에 개입된 이유가 뭐냐? 미국이 베트남 공산화를 막았던 이유는 베트남이 무너지게 되면 캄보디아, 타일랜드, 라오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무슨 미얀마가 있죠.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또 공산화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 베트남 남북 전쟁 거기에 개입을 했던 겁니다. 일단 우리가 베트남 전쟁을 알려면 제1차 차이나 전쟁을 인도 차이나 전쟁을 알아야 됩니다. 원래 그 베트남은 프랑스의 식민지였는데 베트남은 이제 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프랑스와 맞서 싸웠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로 우위에 있던 프랑스에게 참혹하게 베트남은 독립하려고 하지만 패배하게 되지요. 세계 제2차 대전 때 프랑스가 독일의 공격을 받고 일본이 베트남으로 들어와서 결국은 프랑스는 병력을 철수하고 베트남은 일본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1945년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패하고 물러나게 되자 베트남은 다시 프랑스의 식민지가 되는데 프랑스가 다시 베트남으로 들어오게 되지요. 베트남은 다시 식민주가 될 수 없어서 프랑스와 9년 동안의 긴 전쟁을 하는데 이런 프랑스의 행동으로 세계 여론은 악화돼서 결국 제네바 협정으로 전쟁은 중단되고 베트남은 남쪽 베트남과 북쪽 베트남으로 이제 나누어지게 됩니다. 제2 인도 차이나 전쟁과 미국의 개입입니다. 그래서 남북이 우리 한국이 갈라지듯이 38선으로 17도선을 갈라지게 됐죠. 당시 북베트남은 우리 한국하고 비슷하게 북쪽은 공산주의고 남쪽은 자유주의였는데요. 북베트남의 인구가 훨씬 더 많았고 공산주의를 부러워하던 남쪽의 베트남인들은 남쪽 베트남에도 상당한 공산주의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총선거를 하게 되면 북베트남 승리로 베트남은 공산주의로 통합될 것이 보였는데 이런 상황을 부정적으로 본 미국이 이제 이 베트남에 개입하기 시작했어요. 왜? 베트남이 공산화가 되면 주변국도 공산화가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미국은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 남베트남으로 군대를 주둔시키게 되죠. 한국이 여러분 공산화되게 되면 나중에 일본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미국은 태평양에서 세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을 포기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그런 그 상태와 똑같죠. 그래서 베트남을 쉽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왜? 베트남을 포기하게 되면 다른 주변의 나라들이 다 공산화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좀 잘 안 보이겠는데 당시 남쪽 베트남의 대통령이었던 응오딘 지엠은 토지 개혁에 실패하고 일가족이 다 국가 요직을 맡는 등 권력을 독점하는 모습을 보이자 국민들이 실망을 해서 신임을 잃어가던 중에 1960년 남베트남 민족해방정선이 결성됐는데 이 단체 산하에 있는 무장 게릴라 조직이 베트콩입니다. 베트콩은 치고 빠지는 게릴라 작전을 능한데 그래서 남쪽 베트남 정부를 공격하면서 혼란에 빠뜨렸죠. 베트콩과 남베트남군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한국도 보게 되면 베트콩 세력이 누굽니까? 한국의 베트콩 세력들은 누굽니까? 예, 북한을 추종하는 이런 그 NL 계통과 PD 계통, 이런 그 주사파 그리고 이 러시아 공산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그 어떻게 보면 베트콩과 같아요. 이제 롱킴만 사건이란 베트남 전쟁에 발단이 된 사건을 말하는데
북베트남 해안인 통킹만에서 북베트남군의 의뢰정에 미군이 공격을 당해서 미국 존슨 대통령은 보복 공격을 합니다. 베트콩과 북베트남은 주변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 소련의 원조를 받고 미국과 남쪽 베트남은 호주와 태국과 한국 등 군사 파병을 받아서 그때 우리 박정희 정권 때 여러분 월남에 파병하게 그래서 대규모의 전쟁을 벌이는데 여러분 북쪽 베트남은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중국과 소련의 원조를 받고 그 다음에 남쪽 베트남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때문에 호주, 태국, 한국이 군사 파병을 해서 대규모의 전쟁이 벌어지는데 미국 측의 우월한 군사력과 자본이 있었지만은 긴 전쟁은 결국은 북쪽 베트남이 공산주의가 승리했고 베트남은 공산주의로 통일이 됩니다. 자, 미군이 개입해서 이렇게 베트남전에 개입합니다. 우리 한국의 월남전 파송 맹호부대 이렇게 그때 여러분 기억이 납니까? 저도 그 맹호부대가 이제 베트남 갈 때 저도 그때 고등학생이었는가? 그거 가지고 손 흔들어주고 그랬어요. 여기 여자 고등학생들이 막 손 흔들고 그러죠. 맹호부대. 굉장히 아주 맹위를 떨쳤습니다. 우리 한국이 월남전에 가서. 자, 이제 이렇게 하다가 월남이 이제 미군 철수하게 됩니다. 1968년 닉슨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미국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베트남 전쟁에 미국이 너무 희생을 많이 한다. 희생하며 싸울 사실 그 베트남 전쟁 보게 되면 말이죠. 남쪽 베트남 사람들도 간첩이 많아가지고 정보를 빼내가 주고 말이죠. 이 반역질을 잘한다 이거죠. 그래서 베트남 전쟁이 과연 미국이 이렇게 많이 희생하면서 싸울 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됐어요. 더 이상 미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엄청난 돈을 쏟아붓는데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지원할 정당성이 있는가? 점점 갈수록 명분을 잃게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베트남 전쟁에 미군이 개입하지만 이기는 것보다 때가 되면 명예롭게 이렇게 명분을 내세워서 탈출해야 되겠다. 이렇게 미국도 생각하게 된 거지요. 그러던 중에 51년 전 1973년 파리 협정으로 휴전이 성립되면서 한때 50만에 달했던 주월 미군을 비롯한 연합군 부대가 베트남에서 철수하게 됐습니다. 미군이 베트남에서 철수하자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2년이 못 가서 1975년 4월 30일에 월남은 패망해서 완전히 공산화가 되었어요. 여러분 한국의 이재명은 미군은 정복군이라 해가지고 미군 철수를 과거에 주장한 바 있어요. 우리 문재인도 과거에 보게 되면 이제 6.25 전쟁은 완전히 이제는 끝났다. 종전을 자꾸 말하면서 종전하게 되면 이제 전쟁이 끝났는데 왜 미국이 한반도에 있어야 되느냐, 한국에 있어야 되느냐. 결국은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말하는 것은 그 뒤에는요, 속셈이 미군을 철수시키려는 이런 아주 악한 계략이 숨겨져 있는 거지요. 여러분, 미군이 한국을 떠나게 되면 여러분, 한국 공산화는 식은죽먹기입니다. 자, 6.25 전쟁 후에 이승만 대통령의 해안. 여러분, 언제 기회가 되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한 3번 정도 강의할 수 있는데요.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은 6.25 전쟁 후에 한국의 지정학적인 위치의 약점을 감안해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해서 미군 6만 명이 계속 주둔했기에 휴전 73주년이 되어도 한국은 지금 공산화되지 않았지요. 그래서 미군이 6.25 전쟁에서 공산주의에서 한국을 구출했다 할지라도 미군이 떠나게 되면 또다시 제2의 6.25, 제3의 6.25가 일어난다. 사실 그때 미군들은요, 3년 동안 한국에 와서 전쟁에 피 흘리고 너무 전쟁이 이제 한 3년 이상 되니까 피곤해서 전부 다 철수하기를 원했어요.
한국에 남아있기를 원치를 안 했어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외교에 탁월한 전문가 아닙니까? 정치 외교학을 배웠기 때문에 먼 앞을 내다보면서 해안으로 결국은 미군을 딱 잡아놓고 한미 상호방위 조약, 그래서 한국이 침략을 당하게 되면 누가 돕습니까? 미군이 돕고, 미국이 침략을 당하면 누가 돕는다고요? 한국이 돕는다. 그럴듯하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한미 상위 방위 조약을 체결한 거지요. 참, 그거 보면 우리 미국은 우리가 여기 발을 디디고 살지만 고마운 나라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건 죄에서 자유함을 받고, 두 번째는 공산주의에서 자유함을 받은 게 큰 복이라. 우리가 이 미국에 와서 보게 되면 참 미국 때문에 우리 8.15 해방도 되고, 미국이 뭐 원자폭탄을 투하했기 때문에 일본이 망하면서 한국도 해방이 되고, 또 미국이 또 6.25 전쟁에 개입했기 때문에 한국이 다시 살아나게 된 거지요. 또 미국이 여러분 언더우드와 아펜셀라 이 선교사를 보내줬기 때문에 복음의 볼모지였던 미신과 여러분 정말 구습에 찌들었던 한국이 개화되게 된 것도 결국은 선교사를 미국이 보내주고, 또 미군을 보내줘가지고 6.25 전쟁에 참여해서 피를 흘리고 5만 명 이상의 젊은이들이 죽고 말이죠. 10만 명이 부상을 당했잖아요. 참 미국은 고마운 나라다. 우리 미국에 한번 박수를 보냅시다. 그래서 우리가 참 미국 와서 살면서 우리가 이 미국의 좋은 시민이 돼서 미국에 뭔가 우리 한국인들도 뭔가 정말 미국을 위해서 공헌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미군 철수 이후에 여러분 베트남이 어떻게 됐는가? 파리 협정으로 미군이 철수하자 베트남 곳곳에 침투한 공산 간첩들은 소위 민주화 인사라는 명목으로 민족주의자, 평화주의자로 위장을 하고는 조직적으로 폭력을 조장하고 우익 지도자를 암살하고 혼란과 분열을 조장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한국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들이 언론을 장악하고 종교단체, 대학가, 조직적인 반미운동, 남남 갈등, 폭력 시위를 배후 조종하고 혼란을 부추겼어요. 지금 보면 한국의 상황과 똑같아요. 뭐 언론을 장악한 것부터 시작해서 뭐 민주화 인사라 그러고 대학생들 뭐 이렇게 그래서 오늘날 한국의 상황과 매우 흡사하고 공산주의자들의 수법은 베트콩의 전법과 거의 비슷하다 이거죠. 자, 월명의 남침 전쟁입니다. 남침 전쟁을 위한 군사 행동을 개시한 것은 1975년 1월 8일이었는데 월남은 반띠엔 등 육군 참모 총장을 남침 총사령관으로 임명하고는 공산군 18개 사단을 분계선을 넘어서 중부 월남 지역으로 극비리에 이동을 시켰습니다. 월맹군은 월맹군은 평화무도에 젖어 무방비 상태인 월남군을 기습 공격해서 6.25처럼, 그래서 혼비백산한 월남군은 폐주에서 전략 요충지인 반맷두를 빼앗기고 병력은 뿔뿔이 흩어지게 됐어요. 티우 대통령은 정치 지도자들은 정쟁을 중지하고 일치 단결해서 저 공산 침략군들을 무찌르고 자유 월남을 지키자고 호소문을 발표했어요. 그런데 그때 월남의 민중에게 존경받는 지도자였고 민주화의 대부로 알려졌던 천주교의 유명한 신부가 이상한 말을 했어요. 월맹군의 침략은 침략이 아니라 민중봉기라고 외치면서 우리가 그 월맹군과 싸우지 말자. 이게 옳습니까? 제가 1978년 목사 안수를 받고 보병 26사단 군목이 됐는데, 군목되기 전에 16주 장교 훈련을 우리 광주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신부, 목사, 법사가 같이 훈련을 받았는데 이 신부들이 다 그런 거 하지만 지금 한국의 캐톨릭 계통의 신부들을 보게 되면 뭐 정의구현단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 상당히 그들의 국가관이 아주 위험해요. 여기 월남도 보게 되면 천주교 유명한 신부가 월남을 완전히 망쳤어요. 우리가 그들과 싸울 필요 없다. 전쟁 나는데. 여러분 한국에 6.25 전쟁 터진다든지 지금 한국에서 북한군이 쳐들어오는데 전쟁할 필요 없다. 저 우리 같은 형제다. 이런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어요. 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도 이것에 말이죠. 천주교 신부에게 동조해가지고는 우리가 싸울 필요 없다. 군인들 무장 해장하라. 이렇게 나서니까 월남군이 아주 컴퓨터에서 혼선을 빚으면서 전의를 상실하고 멘붕 상태에 빠졌어. 그래서 반격의 기회를 놓친 거지요.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서운 거지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했던 누굽니까? 뭐 한동훈이 그렇게 키워주고 법무부 장관 시켜줬더니만 나중에 내부의 적에게 당한 거지요. 윤 대통령도 이번에 보니까 자기가 믿었던 사람, 자기가 믿고 신뢰해서 임명한 사람에게 전부 당했어. 그래서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고 참 신뢰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고 사람은 그저 사랑의 대상이라. 자, 그래서 내부의 빨갱이들이 진지를 치고 완전히 진지전으로 진지를 치고 딱 자리 잡고 있었던, 평상시에는 잘 모르죠. 위기 때에 빨갱이로 변하는 거. 우리 어머니가 6.25 전쟁이 나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이 전부 빨갱이로 변하더래. 이거 처음에 몰랐는데. 3월 26일 전략적인 요충진 다낭이 함락돼서 월맹군이 노도처럼 밀려 들어왔어요. 월남군 장성들은 여러분 그렇게 전쟁 났을 때 살 길을 찾아 조국을 등지고 외국으로 도망질 쳤어요. 전투 때마다 지휘관과 장교 사병들이 도주하는 다 도망질 치는 바람에 월남군의 50%가 병력이 눈 녹듯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전쟁 나면은 지휘관들이 딱 지켜야 되는데 이번에도 여러분 뭐 특전사 그 사람은 뭐 울면서 뭐 하는 거 그거 보니까 이 사람은 진짜 군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완전히 엉터리 군인 지휘관들이 전쟁 나면 생명을 걸고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다 도망질 치는 거예요. 장교도 도망질 치니까 사병들은 나도 도망가야지 그러면 뭐. 4월 9일 월맹군 선두부대가 사이공의 관문인 수안록에 나타났어요. 결국 4월 21일에 월맹군에게 점령됐고 4월 30일 아침에 월맹공산군이 사이공 시내에 진입하자 두옹 반민 대통령은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전 베트남 군인은 싸우는 걸 중지해라. 본인은 베트남 인길이 불필요한 유해를 방지하고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 남베트남군에게 현 위치에서 모든 걸 정지할 것을 요청한다. 이것도 무슨 바보 같은 짓이야. 대통령이 이 공산주의에 쳐들어오는데 싸울 필요 없다. 항복하자. 자, 그래서 모든 지휘관들이 도망하고 참모 본부에 남아있던 장성은 구엔 후안이라는 준장이었는데 그는 오전 10시에 모든 예하 부대는 무기를 버리고 북베트남군에게 항복하자 명령을 내렸어요. 나중에 그러고 나서 알고 보니까 이 구엔 후안은 월맹의 첩자 간첩이었어요. 여러분 한국의 군대도 간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쟁 나면 싸우지 말고 같은 형제 아니냐. 미군은 철수하면서 자신이 사용했던 최신의 전투기를 포함해서 10억 달러에 넘는 각종 신무기들을
월남군에게 다 넘겨주고 떠났어요. 125만 월남 군대는 거지 군대나 다름없이 125만 명의 월남 군대가 미군이 준 그 최신의 전투기와 신무기들을 잘 사용했으면 절대 질 수 없는데 125만 월남 군대는 거지 군대나 다름없이 정신무장이 허술해서 지휘관부터 시작해서 장교들 허술해서 도망가기 바쁘고 월맹군에게 기습을 당한 지 51일 만에 힘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참혹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경제력, 군사력 장비에서 월등히 우세했던 월남이 허무하게 패망한 이유는 우선 사회 각층에 침투한 월맹 간첩 때문이었다. 이렇게 역사는 평가하고 있어요. 내부의 적이 무서운 거죠. 대통령 비서실장과 법무부 장관, 모범적인 도지사로 평판이 자자했던 녹다우를 비롯한 많은 정치인들과 관료들이 공산 뿌락지였음이 드러났다. 대통령 비서실장도 알고 보니 간첩 뿌락지였다 이거죠. 이게 월남 패망 후에 알게 된 겁니다. 월남군 총사령부에서 진행되는 회의 내용은 하루만 지나면 정보가 다 새어나가서 타오 정권의 핵심부에 결국은 공산 간첩들이 대대적으로 침투해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긴 것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을 겁니다. 청와대에서 뭘 회의하게 되면 다 북한으로 이렇게 하루가 지나기 전에 다 넘어가는 그런 장치가 돼 있은 줄 압니다. 공산군이 사이공에 입성하자 친북 좌파들이 그동안 좌파 활동했던 좌파들이 월맹기를 들고 열렬히 환영하고 그들이 원하는 공산 통일이 이루어져서 너무나 좋다고 하면서 그렇게 했지만은 반체제 운동을 벌였던 종교인, 학생, 속칭 민주화 인사들이 대부분 어떻게 됐습니까? 대부분이 월맹군에게 다 체포됐어요. 왜 체포됐는가? 반정부 활동하는 인간들은 사회주의 앞으로 체제하에서도 똑같은 짓을 할 우리가 있기 때문에 적결 처분에 총을 적결 처분하든지 아니면 참혹한 감옥 생활을 해야 했어요. 우리 한국의 좌파 활동가들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북한 혹은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 지금은 사실 종북 세력보다 종중 세력이 더 무섭죠. 요즘 우리 한국의 정치가들 그 민주당 쪽에 보게 되면 전부 이제는 종중 세력이 돼가지고 이제 중국 밑에 똘마니가 돼가지고 김정은이처럼 이렇게 눈치를 보면 지도를 받으며 살겠다는 거예요. 국회의장이 왜 중국에 갔습니까? 시진핑을 만나러 갔어요? 그 시진핑이가 국회의장 같은 거 만날 처지도 아니고 그런데 그 만나는 거 그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 그 정치 지도자들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주 빨개이로 진지를 치고 있는 거예요. 자, 적화된 후에 어떻게 됐는가? 월맹은 1000만 명이 살해당했어요. 여러분 지금 그 월남에 축구하는 거 보게 되면 전부 누굽니까? 젊은 사람만 있잖아요. 20, 30대. 나이 든 사람은 다 죽였어요. 안경 끼고 좀 지식인 다 죽였어요. 거의 1000만 명이 살해당했는데 공산체제에서 써먹을 만한 가치가 있는 엔지니어들, 엔지니어는 기술자니까 기술자가 좀 필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교사 등은 100만 명은 인간 개조 학습소에 수감돼서 사상 개조, 엔지니어, 의사들, 교사들 이런 거는 써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인간 개조, 공산주의 개조 학교에 들어가서 사상 개조 학습을 받았고 이들을 수용할 형무소가 모자라서 군 부대 시설을 개조해서 죄수들을 수감했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산화될 때 뗏목이나 소형 어선을 이용해서 목숨 건 탈출을 시도했는데 보트 피플 숫자는 106만 명.
배에서 익사하거나 굶어 죽거나 해적들에게 살해당한 사람이 11만 명, 살아서 해외로 이주한 사람이 95만 명. 우리가 사는 웨스트민스터에도 수많은 월남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왔습니까? 혹시 아세요? 어떻게 미국에 왔죠? 미군 그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차출해서 미국이 옮겨줬어요. 지금 우리 가든그로브가 한인타운이 완전히 이제 월남타운이 돼버리는데, 그렇게 많은 월남 사람들이 자유를 찾아서 어쨌든 뭐 보트를 타든지 또 다른 방법으로 이게 미국에 들어오게 됐죠. 우리가 참 이 월남 사람들 복음화를 위해서, 월남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좀 힘을 써야 되지 않나, 전략을 가지고. 이제 마침 요게 마지막입니다. 문재인의 회고록을 보게 되면, 문재인은 자신의 회고록, 문재인의 운명이라는 책에서 132쪽에 보게 되면 1975년도에 이루어진 월남의 공산화 통일에 대한 그의 감상을 기술하면서 미국의 패배와 월남의 공산화를 보면서 희열을 느꼈다, 이렇게 써놓고 있어요. 미국의 패배와 미국이 월남에서 패배하고 철수하는 것과 월남이 이렇게 공산화가 되는 걸 보면서 희열을 느꼈다. 자, 이게 한국의 대통령이 할 소리입니까? 그의 사상은 완전히 공산주의자임을 스스로 입증하는 셈이지요. 고영주 변호사는 그를 공산주의라고 생각한다고 하여 명예훼손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법원에서 무죄로 판결됐어요. 이 사람은 여러분 주사파 NL 교육을 받았고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자임을 법원도 인정한 셈이죠. 한마디로 국가 간에 잘못된 정신 나간 사람이 문재인이 아니겠습니까? 광화문에 그 목사님 누굽니까? 정광훈 목사님도 그 문재인이를 그 공산주의자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법정에 서게 됐죠. 어떻게 무죄를 받은 줄 압니까? 그래도 뭐 하여튼 요즘 전환길도 그렇고 말이죠. 나라를 위해 싸우려면 생명 걸어야 돼요. 우리 국민의당 국회의원들은 좀 비겁한 사람들이 많아. 그쵸, 뭐 젠틀하게 신사적으로 이거 좀 싸울 줄 알아야 되는데. 자, 그래서 정광훈 목사는 공산주의자라 해가지고 문재인을 공산주의자라 해가지고 법정에 이제 재판받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이 정광훈 목사 그랬대요. 그러면 좋다. 한번 밝혀보자. 이 사람이 공산주의자인지 아닌지. 그러면 문재인이가 김정은에게 준 USB를 깔아. 그 USB 깔아. 까게 되면, 그 내용을 까게 되면 내가 말한 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USB 깔 거면 안 까니까 무죄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이 뭐 옛날에 대통령 했다고 믿을 수도 없어요. 뭐 정치 지도자가 됐다고 그 사람 훌륭하다. 아니에요. 이 베트남 공산화되는 거 보게 되면요, 빨갱이는 아주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요게 때가 되면 뱀처럼 머리를 들면서 우리 뭐 북한과 싸울 필요 없다. 그러면서 평화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하면서 말이죠. 나라를 팔아먹는 이런 사악한 인간들이 있다 이거죠. 오늘은 그래서 베트남 공산화,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되면 캄보디아 공산화에 대해서 또 한번 캄보디아가 어떻게 여러분 폴포트 선거에 의해서 300만 명이 킬링필드에서 죽었는가, 그것도 한번 우리가 역사를 자꾸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이제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알아야 되고 역사를 알아야 되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들이 베트남 공산화의
이 역사의 현장을 저희들이 잠깐이나마 살펴보며 저희들이 교훈을 받습니다. 베트남의 상황은 오늘 우리 한국의 상황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수많은 이런 간첩들, 뿌락지들이, 공산주의자들이 각 분야에 틀어박혀서 진지를 펴고 남한을 공산하는데 그들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감금된 상태에서 윤 대통령이 무너지게 되면 한국은 참으로 앞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뺏기고 중국 공산주의 체제로 바뀔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이것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과 목사님들과 모든 20대, 30대 이 청년 대학생들과 또 여러 하나님의 종들을 붙들어 주셔서 근본에 하나님께서 한국을 긍휼히 여기셔서 오히려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국민들이 계몽이 되고 깨어나고 우리가 중국식 공산주의나 북한식 공산주의에서 이 저질스러운 인간에게 지배를 받지 않고 자유민주주의를 우리가 수호해야 되겠다는 이런 뜨거운 마음이 새롭게 이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한국에 복을 주셔서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복귀하여 이제 다시 새롭게 나라를 개혁하며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